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제사건 위주의 컨텐츠를 진행하는 저는 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약 2주간 54번째, 55번째 이야기는 많은 제보를 받았고요. 함께 진행 좀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바로 그 사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좀 제보를 받은 상태에서 바로 진행하기에는 좀 옛날 얘기였고 자료도 너무 없었고 사건 현장이 이미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내용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방송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게 될 이야기의 사건 현장부터 바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발생은 위치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 5층짜리 건물 상가입니다. 거기에 지하 1층에 있는 단란주점, 그 단란주점 이름은 둥지 단란주점이었습니다. 둥지 단란주점의 위치는 울산시의 중구 6고동에 있는 6교동 160-7번지에 있는 지하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2001년 7월 4일 새벽 2시로 같이 한번 건너가 볼 겁니다. 시점은 2001년입니다. 7월 4일 새벽 2시. 아주 처참한 광경이 이 둥지 단란주점 안에 보이게 됩니다. 최초 발견자 A씨에 대한 진술을 지금부터 또박또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술인 최초 발견자 A씨. 안에 들어가 봤는데 주인 여자가 얼굴을 나랑 눈이 딱 마주치면서 바로 쓰러졌어요. 나랑 눈이 마주쳤지. 거기 들어가면 중앙에 큰 테이블이 있는데 그 옆에 엎드린 채로 쓰러졌어요. 난 그 눈빛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서 좀 뒤쪽에 있을 때는, 뒤쪽에 있는 곳에선 거기 있는 일하는 종업원 여자가 살려주세요,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라고 2번에서 3번 정도 나한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보여진 모습은 창자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태. 원형 테이블 중심의 뒤에 있던 부분인데 원형 테이블 중심으로 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고 누워있는 상태였다 라고 진술합니다. 실제 사건 현장의 사진입니다. 모자이크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한 분은 천장을, 한 분은 엎드려서 이렇게 발견이 되게 됩니다. 피해자는 단란주점 사장 41살 박씨와 그리고 거기 다니던 종업원 41살 김씨입니다. 정확히는 종업원이라고 하기에는요, 둘은 되게 친한 사이였고요. 나이는 같지만 빠른 생일의 문제 때문에 언니 동생 하는 사이였습니다. 종업원은 곧바로 현장에 구급과 경찰이 출동이 돼서 조금 살아있었던, 현장에 즉사하셨던 분은 이제 사장이었고요. 박씨가 즉사를 했고 종업원 김씨는 약간 숨이 붙어있는 상태라 바로 구급대원이 호송을 했는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사건에 대한 현장을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넓혀서 같이 생각을 좀 해볼 건데요.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지역적 특색 그리고 장소적 특색이라는 게 조금 있습니다. 여기는 주점입니다. 주점이다 보니까 뭐 상처도 있고 사람이 사망한 상태니까 뭐 강도 혹은 성범죄,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범주는 넓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팩트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인 건 아닌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걸 보면서 용의자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죽일 목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만약에 자기를 봤다거나 아니면 자신에 대해 숨기고 싶은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거나 했을 때 사람이 살아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갔다라는 게 조금, 물론 너무 급했으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정확한 건 현장에서 발견됐을 때, 최초 목격자가 발견됐을 때 둘은 다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에 도착했을 땐 종업원만 살아있던 상태였다. 이 정도는 정확히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 현재 사건 발생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럼 여러분과 이 사건 현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건 현장에 대한 지도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그 주소 부분 주변을 확인해 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위치 자체는요, 공단 쪽에 조금 가깝고요. 인근이 거의 다 유흥가입니다. 저도
아직까지도요. 많이 사건 현장이 현재 바뀌긴 했는데 현재 위치를 확인해보면 안에 골목마다 유흥주점, 그러니까 술집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주변의 동네 진술에 따르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는 술집은 늦게까지 장사를 다 한다. 거기는 술 먹으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늦은 장사를 많이 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발전된 공간은 아닙니다. 건물도 높은 게 몇 개 없고요. 말 그대로 메인 거리 쪽에만 건물이 좀 높은 게 있지, 뒤쪽으로 들어가면은 건물들이 다 낮은 형태라서요, CCTV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확인을 조금 해봤는데 당시 기억을 갖고 계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이 단란주점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단란주점이라는 정의가 우리에게 느껴질 때 예를 들면 여성과 관련된 이렇게 접대가 조금 있는 그런 공간의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속된 얘기로 가라오케 같은 형태처럼 그냥 노래방 기계가 좀 있고요. 그리고 노래 주점 같은 형식이었고, 따로 아가씨들이 들어와서 뭔가 접대를 한다 이런 술집은 아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란주점이라는 명칭이 붙어있지만 너무 그쪽까지 깊게 들어가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단란주점이라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사람들 사이에서 조폭과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심오하게 나왔던 부분이라서요, 그쪽은 조금 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사건 현장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릴 건데요, 지하 1층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느낌이 나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밑에 지하 계단이 있습니다. 저 지하 계단을 통해서요, 보시는 바와 같이 출입구로 들어가게 되고요, 출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사각형 테이블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원형 테이블이 있게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방하고 룸이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룸은 총 6개가 있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저쪽에 카운터도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무대가 있고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노래도 하고 룸 안에 들어가서 또 술을 먹고 이런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당시 사건 현장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목격자가 지하 출입문으로 들어와서 제일 처음 마주했던 사람, 여주인 박씨입니다. 여주인 박씨와 눈이 마주치고 사망한 현장을 봤는데 여주인 박씨가 있던 자리는 바로 이곳입니다. 여주인 박씨의 위치입니다. 이곳에서 사망한 채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어서 여종업원 김씨가 확인된 부분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쓰러진 채로 확인이 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요, 위치는 저렇게 두 곳, 그러니까 시야에서 다 볼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사건 현장에 대한 이제 중앙에 있는 사각형 테이블에도 특징이 좀 있었는데요, 사각형 테이블 그때 당시에 걸 보게 되면 맥주잔이 3개가 놓여 있었고요, 옆에 맥주병 4개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 현장 사진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단 사각형 테이블에 맥주잔 3개가 있었다. 종업원은 최대 2분 계신 거죠. 사장님과 종업원까지 하면. 근데 한 잔에 맥주가 더 있었다는 건 어쩌면 한 명이 더 있을 수도 있다. 혹은 사각형 테이블에서 술을 마셨던 사람이 3명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다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사건 현장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부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신에 대해서 부검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발견되었던 박씨입니다. 사장님 박씨인데 자상이 되게 끔찍했습니다. 배, 등, 머리, 옆구리, 머리까지 있었습니다. 총 5군데의 칼에 찔린 상처가 나오겠는데요, 그 중에 가장 치명상으로 보였던 자리가 바로 오른쪽 옆구리였습니다. 아마 지금 위쪽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가 흥건한 부분일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옆구리에 되게 큰 상처가 있었는데 안에서 장기가 다 같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되게 큰 상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여종업원 김씨, 바로 여기 있는 곳이죠. 배와 가슴 이런 쪽에서요, 칼 4군데에 찔리게 됐는데요, 장기 부분이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장기가 되게 많이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두 분 다 사인은요, 정확하게 하면 실혈사라고 얘기합니다. 실혈사라고 칭하는 게 바로 뭐냐면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상태로 피가 멈추지 않아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분명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자상이 있었기 때문에 날카로운 칼 같은 거, 뭐 떠오르는 건 칼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 걸로 찔러가지고 사람이 죽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주점 어디에서도 범행 도구로 쓰이는 게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범인은 그 도구를 가지고 간 거죠. 다만 그냥 날카로운 물체다 정도로만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신체적 손상은 날카롭고 뾰족한 부분이 맞는데요. 그것만 있던 게 아닙니다. 이게 가끔 좀 잘못 전달되는 쪽에서 이제 둔기 같은 게 확인됐다라고 국과수에서 나와서 아 둔기도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게 뭔데요. 둔기가 뭐냐면 상흔 쪽을 봤을 때 자세히 보면 눈썹 주변에 곡선 모양으로 맞은 자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칼로 찌는 거 말고요. 타박상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때려가지고 나온 건데 둔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망치 같은 거 같은데 작은 망치 같은 걸로 때리는 적이 나온다 라고 얘기하고요. 똑같이 종업원입니다. 여종원 김씨도 이마 같은데 찰과상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피에는 둔기 손상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둔기로 맞았다라고 국과수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 사람들이 아 둔기도 따로 준비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만 생각을 좁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리고 더 이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시신의 칼의 모양이 다릅니다. 칼의 모양이 완전히 다르게 나왔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사장님이었던 박 씨는 그 안에 들어갔던 칼의 모양을 봤는데 한쪽이 긁힌 형태입니다. 상처가 긁힌 형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날카로운 게 들어가서 살점을 가른 형태와 무언가 둔특한 게 살점을 갈라놓은 부분에서 휘저어서 난 상처, 날카롭게 나지 않은 상처겠죠. 뭔가 자글자글하게 깨진 상처들. 한쪽은 날카롭고 한쪽은 뭔가 자글자글하게 깨진 상처. 즉 칼을 추측하건대 찌른 상태에서 안에서 흔들었거나 돌렸다거나 그렇게 해서 나온 형태. 즉 칼이 뭔가 한쪽은 날카롭고 한쪽은 좀 평평하거나 약간씩 짜글짜글한 형태. 톱처럼. 즉 약간의 느낌이 도 형태죠. 칼날이 한쪽만 있는 형태. 그런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종어머니였던 이제 김 씨는 양쪽 모두가 날카로운 환경이었습니다. 양쪽 모두가요. 그러니까 양날칼이었던 거죠. 두 개의 칼의 형태가 다릅니다. 즉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칼날을 봤을 때 칼을 두 개로 준비했고 자칫 잘못하면 아 둔기까지 준비했다? 술을 먹으러 가는 사람이 둔기를 다 준비하고 여러 가지 살해도구를 갖고 들어가기 되게 이상한 소리죠. 분명히 위쪽이 넓은 손상이 있었으며 그리고 뭔가 흔들어서 난 상처 같은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할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더더군다나 찌른 상태로 대동맥 부분도 잘렸습니다. 대동맥을 2번이나 절단을 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볼 수 있는 부분은요. 늑골 부분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근데 칼로 갈린 상처가 아니라 무언가 톱니 같은 거에 긁힌 상처였던 거죠. 어떤 칼일까요? 저도 문득 이런 칼에 대해서 문득 떠올랐던 게 있었습니다. 사실 남자분들은 거의 다 비슷하게 떠오르는 칼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겁니다. 대검. 근데 물론 대검 같은 걸 떠올렸을 때 드는 생각이 사실 뭐였냐면 일반적인 병사? 군인이었나? 근데 군인이 칼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없거든요. 군인이 어떻게 칼을 들고 나옵니까? 아마 근데 칼을 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고요. 물론 다 추측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둔기 가지고 사람을 때린 상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망치 같은 거로 때린 흔적이고 찰과상이 있었다. 아 근데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도 끝부분은 둥긋습니다. 둥근 부분이라면 때리는 건 똑같으니까 말이죠. 칼을 위에서 찔렀느냐 뒤로 때렸느냐에 따라서 어차피 나오는 모양은 같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추측입니다. 어찌되었든 흉기에 대한 부분이 되게 특징적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 봅시다. 칼이 2개가 있었다.
칼을 2개라고만 일단 축소시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칼이 2개가 있었으면 사람이 1명이었을까요? 2명이었을까요? 만약에 사람이 1명이었다면 혼자서 2사람을 다른 칼로 제압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흉기는 전부 다 가져간 상태였고요. 그것도 되게 신기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한 칼 가지고 한 명을 찌르고 또 한 명을 찔렀다면 혈흔이 섞였을 겁니다. 한 명에게 묻은 혈흔이 상대방에게도 묻었을 거니까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럼 칼을 따로따로 준비해서 한 명이 한 명을 찌른 칼로 다시 갖고 있고 나머지 칼로 또 한 명을 찔렀다. 좀 이상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했을 땐 아마도 최소한 2명 이상 나오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2명에서 동시에 제압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은 맞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당일에 피해자분들의 행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 7월 3일 오후 7시쯤 주인 박 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여기에 가게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주인 박 씨는 혼자서 하기 좀 버거운 상태였는데 저녁 9시 반쯤 종업원 김 씨에게 전화가 옵니다. 오늘 손님 좀 많나? 내가 도와주러 갈까? 라는 질문에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어 라는 얘기에 그냥 부쩍 바로 옵니다. 통화가 끝나고 저녁 10시쯤 여종업원이었던 김 씨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 같이 함께 일을 했던 거였죠. 김 씨와 박 씨 둘 다 주점을 되게 바쁜 상태였습니다. 정신이 없었고 따로 연락을 안 하고 있었던 상태였죠. 그리고 이제 7월 3일이 넘어가면서요. 다음날 새벽 2시쯤 돼서야 조금 여유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업원 김 씨인데요. 종업원 김 씨가 전화했던 흔적이 나오게 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2시 17분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인과 약 4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요. 종업원입니다. 4분 정도, 21분까지 전화를 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얘기를 잘 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건 2시 21분까지는 이들에게 어떠한 문제도 없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목격자를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새벽 2시 50분 더워서 잠을 못 자고 있던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중국집 주인 A모 씨였습니다. 바로 이분이신데요. 중국주인 A모 씨는 그냥 너무 더워서 당일날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가서요. 열대야에 잠을 못 자고 있다가 밖에도 시끄럽고 단란주점이 많아서 상가를 쭉 내려다보고 담배를 피려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유흥가 골목이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비틀거리는 사람도 많고. 근데 갑자기 이제 1층 계단 쪽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서 가끔씩 소변을 보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잡아야겠다라는 셈, 그리고 담배도 좀 펴야겠다는 생각에 거기에 내려가시게 된 겁니다. 내려갔는데 문제는 앞에서 별 생각이 아무도 없네? 라고 하고 그냥 담배나 피려고 딱 하는데 지하 내려가는 단란주점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뭔가 약간 신음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들어서 이게 뭐지라는 느낌이 기분이 쌓여서 조심히 내려가 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사망한 박 씨와 김 씨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보자마자 자신을 살려달라는 얘기와 함께 신고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걸 보자마자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바로 2시 52분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근데 정확한 행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중국집 사장님은 당시에 2시 50분경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혹시 범인이 밖에 있을까라는 생각에 계단 위로 올라왔다가 2시 52분, 2분 뒤에 경찰에 곧바로 신고를 하고 문득 자신의 집에 있는 가족들, 문 잠궈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곧바로 2층 집으로 올라가서 다시 이제 문단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21분부터입니다. 사망 추정 시간입니다. 새벽 2시 21분부터 2시 50분 사이, 굳이 얘기해봤자 30분도 안 되는 사이에 이 일이 발생된 겁니다. 자, 이제 그날의 흔적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당일에 목격자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7월 4일 새벽 1시 50분, 즉 여종업원 김씨가 전화를 하기 전입니다. 전화를 하기 전
1시 50분경에 중년 남성 4명이 술을 마시기 위해 이곳에 들어와서요. 보시는 바와 같이 홀에 앉습니다. 사각형 테이블 쪽에 앉아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 좀 정정하겠습니다. 새벽 1시쯤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가 지나서 새벽 1시 반 정도쯤 됐을 때 20, 30대의 젊은 남자 3명이 주점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목격자가 중년 남성 4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면 1시 30분에 이 가게의 손님은 두 그룹이었습니다. 한 그룹은 원래 왔던 50대 중년 남성 4명, 그리고 1시 반에 온 20, 30대 젊은 남자 3명. 그러고 나서 한참 술을 마시다가 1시 50분이었습니다. 1시 50분쯤 중년 남성 4명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계산서까지 확인됐고요. 중국집 사장님도 그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나가는 걸 봤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시간이 좁혀졌습니다. 2시. 1시 반 정도에 들어왔던 젊은 남자 3명. 1시 50분까지도 술을 마시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처음에 어디 갔냐라는 목격 물음에 이제 50대 남자 4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오자마자 룸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룸에 따라 들어간 사람은 이 둘 중 여종업원 김씨였습니다. 김씨는 룸으로 같이 따라 들어가서 룸에서 술을 먹고, 그리고 나머지는 4명과 주인 박씨는 사각형 테이블에서 먹고 있던 상태였던 거죠. 여기까지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종업원이었던 김씨가 2시 17분에서 21분에 전화를 했습니다. 분명히 나와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 위에 나오신 거 아마 보실 겁니다. 나와서 전화를 했는데 지인에게 전화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뭐 손님 없어. 조용해.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별 문제 없어. 괜찮아. 그리고 목격자가 또 누가 나왔냐면 30분 뒤에 중국집 주인이 내려오고 입구에서요. 그 현장 입구에서 신음소리가 들리기 전에 있던 입구에 있는 젊은 남자 3명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피해자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위에 올라와서 의심스러워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 3명은 사라진 상태였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범행 추정 시간은 2시 21분부터 50분 정도 사이, 약 29분 사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목격자 진술까지는 여기까지가 다 만들어진 겁니다. 상황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왜 조금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모양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서 다시 1시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1시 정도에는 김씨와 박씨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50대 남성분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다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다 같이 마시는 상태로 그 다음에 1시 반쯤에 젊은 남자들이 들어와서 같이 룸으로 들어갔고요. 여기서 술을 먹고 따로따로 먹고 있던 상태였겠죠. 1시 50분쯤 남자분들은 나가셨고요. 이 가게에는 남자 3명만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정보를 좀 갖고 들어올 건데요. 이 테이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테이블은 중년 남성 4명이 먹은 걸까요? 아니면 치워지고 새로 만들어진 걸까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DNA 조사 결과 컵 3개 중에 하나는 박씨, 하나는 김씨, 하나는 묘령의 남자 겁니다. 정확히는 누군지 확인은 안 됐고요. 즉, 새 겁니다. 갈아진 거죠. 자, 그러면 상황을 조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 상태였습니다. 여주인 박씨는 청소를 하고 있었을 거고 김씨는 약 30분 넘게 한 룸에서 20, 30대의 어떤 남성들과 같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시경입니다. 2시 17분경 나와서 전화를 했고요. 물론 이 안에 여기에 시간의 포인트가 있는 건데 1시 50분부터 2시 17분 사이에 이들 3명이 바깥으로 나갔냐 안 나갔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국집 주인의 목격에 따르면 이들이 사건 현장 직전에 밖에 있는 걸 확인했다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그 부분이 맞다라는 판단을 써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종원 김씨는 내려와서 전화를 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박씨는 아마 들어가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자리가 비워지면 대부분 로테이션처럼 도니까 말이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종업원 김씨가 전화를 했던 부분의 문제였습니다. 지인한테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조금 지금까지 조금 말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손님 많이 없어. 손님 지금 없어. 조용해.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당시에 남자 3명이 나간 거 아니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약된 사람이 있는데 문을 닫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비어있는 상태라면, 그렇다면 사실 3명은 용의자가 아닙니다. 이미 나간 거니까 말이죠. 그럼 그 사이에 다음에 들어왔던 누군가가 들어오자마자 범행을 저질렀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먼저인 거고요. 근데 만약 이들 3명이 범인이라면 다른 시나리오를 좀 써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겠지만 여기입니다.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 게 맞냐면 여주인 박 씨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김 씨도 이 공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룸 안에서 3명 중에 1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명이 나와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 김 씨는 룸 쪽에 가까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겠죠. 사망한 쪽이 위쪽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상태로 발견이 됐다라는 부분이라면 1명은 밖에 나와 있었고 2명은 안쪽에 있었을 가능성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잡힐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있어야 할 것이 현장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감식반이 기둥부터 테이블, 모든 데를 지문 채취부터 먼저 시작해봤는데 지문이 한 군데도 안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지문만 나왔고요. 다 혐의 입증이 된 사람들의 지문만 나왔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때 당시에 있었다라고 용의자로 얘기하는 3명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맥주컵, 심지어 맥주병에도 아예 안 나왔습니다. 근데 맥주컵이나 맥주병에 지문이 안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장갑을 꼈나? 뭐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시 온도가 35도였습니다. 35도에 장갑을 끼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은 그것도 3명이서 되게 드문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굳이 얘기를 할 때 경찰들도 얘기하는 건 결로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먹게 하려고 잔도 이제 차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병도 찬데 넣어놔서 바깥으로 나왔을 때 전부 다 이제 겉에 수증기가 생기는 거 이제 결로현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을 잡았을 때 이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서 지문이 지워졌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잔은 저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잔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테이블, 의자, 어디에서도 지문이 안 나왔을까에 대한 부분 되게 이상합니다. 장갑을 꼈다고 생각해도 이상하고요. 장갑을 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안 나왔을까에 대한 부분도 되게 이상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되게 단순한 방법은 닦았네 밖에 없습니다. 청소했네, 닦았네. 담뱃값부터 모든 걸 확인해봤지만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닦았는데 모든 걸 완벽하게 닦았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체계적이긴 하네요. 정말 사람을 예를 들어서요 2시 21분부터 얼마 안 되는 29분 사이에 사람을 죽였다는 가정하에 사람의 시신도 처리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닦을 수 있을 상태까지요. 분명 혼자서 힘든 건 사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입니다. 젊은 남자에 대한 부분이 용의자에 대한 게 진술이 겹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함께 했던 얘기인데 우리가 역으로 보자라고 생각했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는 최고의 용의자가 될 수 있다. 목격자와 용의자가 한 끗 차이인 부분 아마 저하고 프로파일링 컨텐츠 하면서 오랫동안 들으셨을 겁니다. 누군지 아시죠? 목격자는 최고의 용의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 나 그때 거기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면입니다. 분명히 그때 술자리에 있었던 4명은 50대는 내가 목격을 했으니까 나 그때까지 하고 누가 들어온 거 봤어요 하고 나갔거든요. 자기가 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용의자 3명이라고 부르는 그 젊은 남성 3명이 만약입니다. 정말 범인이 아니라면 그들은 최고의 목격자가 됩니다. 마지막, 왜냐면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몇 시에 나갔어요? 저희 한 2시 15분쯤 나갔어요. 이런 식이요. 2시 15분쯤 나갔는데 그 손님이 없다 그래서 2시 17분부터 전화를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사람들이 아예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우리들에겐 역으로 한 가지 느껴질 게 밖에 없죠. 범인일 가능성이 더 높아서.
목격자일 수 있지만 나타나지 않는 용의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범인의 실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범인은 단 한 가지의 흔적만을 남겨놨습니다. 정확히는 10가지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단란주점 지하에서 건물 1층으로 통하는 계단 쪽과 벽면에 핏자국이 남겨지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신의 핏자국을 남겼던 거죠. 이게 왜 경찰의 눈에도 띌 수밖에 없었냐면 피해자분들은 실제로 피를 여기에 묻힐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계단에 피가 있었던 거죠. DNA가 나왔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피를 좀 크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피가 왜 이상한 것 같습니까? 아마 저하고 그동안 이 컨텐츠를 오래 보셨으면 아마 한 가지가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사람을 찔렀고 사람을 둘이나 죽였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무섭습니다. 뜁니다. 뛰면 피가 저렇게 안 나옵니다. 뛰면 피는 퍼집니다. 근데 피가 아래로 톡톡 떨어졌다라고, 동그랗게 떨어졌다는 건 천천히인 거죠. 굉장히 천천히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피가 떨어지는 걸 툭툭 기다릴 수 있을 만큼이요. 이 피가 누구 피일까요? 확인을 해봤는데 혈액형이 AB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DNA까지 검출이 됐습니다. 숨진 박씨는 B형, 숨진 김씨는 A형입니다. 즉 새로운 사람의 피입니다. 당연히 경찰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피는 절대로 일반적으로 나올 수 없는 피. 아마 이 정도까지 자상을 입힐 정도면 분명히 손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피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범인 진짜 무섭네요. 이 범인은 뛰지 않았습니다. 정말 천천히 또박또박 계단을 올라오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뒤의 내용을 좀 합쳐서 살펴보게 되면요, 사람을 죽이고 뭐 지문을 다 닦았다라는 가정을 두겠습니다. 자신의 손에서 피가 나는 것도 아마 확인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자신의 손에서 나오는 피를 그대로 그냥 두면서 나왔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상합니다. 아이러니하다는 부분이 맞겠죠. 아마 자신이 닦으면서 볼 때 자신의 피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걸 확인을 했다면 그 부분을 가리고서 아마도 닦았을 텐데 이게 왜 묻었을까에 대한 생각도 되게 이상합니다.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도 물론 조심스럽게 생각한 부분은 단 한 가지입니다. 피가 저렇게 톡톡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거든요. 자, 여러분, 분명히 상처는 손에서 났을 겁니다. 팔은 아닐 겁니다. 상처가 팔이 아닌 손에서 났다라는 가정하에 손 끝부분에서 떨어지면 저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손이 흐르고 밑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근데 그거 말고도 피가 저렇게 톡톡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피에 대해서 혹시 보이십니까? 한 자리에 좀 서 있었다라는 느낌 혹시 안 드십니까? 움직이면서 했다면 피가 저렇게 나올 수는 없죠. 아마 저하고 생각이 좀 다들 이제 비슷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계단에 서서 자신의 흉기인 칼을 그대로 내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 칼에 자신의 피가 묻어있던 게 아닐까? 칼에 있는 데서 피가 툭툭 떨어졌던 부분이요. 그게 아닐까? 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분명히 들곤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조금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에서 사람을 죽였고요. 용의자 3명이라는 가정입니다. 용의자 3명이라는 가정하에 각각이 다르게 가지고 있는 흉기.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3명은 최소한 2명 정도는 각각 무기를 하나씩 갖고 있던 겁니다. 흉기.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 첫 번째입니다. 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테이블 쪽으로 봤을 때 룸 쪽에 가까이 있었던 김씨를 찔른 사람 1명. 룸 안에 있던 사람이겠죠. 테이블 사각형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남자 1명.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은 칼을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보통의 칼이 아닙니다. 한 명은 이제 한쪽에 있는 대검의 형태, 한 명은 양쪽에 칼이 다 있는 양날검의 형태. 범인의 모습을 조금씩 그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있는 여종업원 김씨는 처음에 말을 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살려달라. 경찰에 신고해달라. 아프다. 근데 이 사람이 하지 않은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범인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었습니다. 즉 아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면식범이 아닌 비면식범. 그럼 아마 원한 관계는 아닐 겁니다. 원한 관계가 아닌 아마 비면식범으로 이 자리에서 봤다가 어떠한 계기 때문에 원한 관계가 아닌, 원한은 좀 배제하고요. 원한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 때문에 여기서 일을 저질렀다는 부분입니다. 여종업원도 박 씨도 누군지 얼굴을 알 수 없는 사람. 자신의 얼굴을 봐도 신고할 수 없는 사람. 어쩌면 죽는 걸 마지막까지 확인을 안 한 이유일지도 모르고요. 그게 되게 무서웠던 겁니다. 지문도 닦고, 지문을 닦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문을 닦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문을 닦았고 그리고 되게 차근차근 올라왔던 사람, 계획적이고 철두철미한 사람인데 사람이 사망하는 걸 확인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사람을 찔렀는데 말이죠.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더 확인해봐야 될 건 용의자들입니다. CCTV가 없었으니까 말이죠. 일단 우리는 왜 그랬는지에 대한 목적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강도가 아니라면이라는 부분이죠. 진짜 말 그대로 거기에 왔던 게 면식범이 아닌 부분이었다면 왜 그렇게 와서 원한 관계가 아닌데 사람을 그렇게 죽였을까? 살해 목적이 없었으면 우발적이었을까?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나서 확인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 21분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술을 먹고 있다가 그 이후에 생겼던 일. 자, 그러면 몇 가지 근거를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있었던 박 씨의 청바지의 부분에 이상한 부분이 확인됩니다. 다시 정정하세요. 김 씨의 바지에 이상한 부분이 보이는데 허리띠가 풀려져 있었습니다. 허리띠가 풀려져 있었고 청바지 부분이 헐거워져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처음에 경찰도 심폐소생술 때문에 풀렸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신발을 다 신은 박 씨인 반면에 김 씨는 한쪽이 벗겨진 상태였고요. 그리고 김 씨에게 체내 정액 반응까지 확인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좀 다른 문제였습니다. DNA가 섞인 문제인데 경찰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폭행이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폭행범이라면 사람을 죽였는데 성폭행을 하고 나서 다시 옷을 청바지를 입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속옷부터 다 입혀놨다는 부분. 그냥 정액 검출 반응은 대부분 3일 전까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날에 있었던 일이면 조금 위험해서 확인을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김 씨에 대한 내연관계도 확인을 해봤는데 내연관계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되지도 않았고요. 그러면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가지입니다. 만약입니다. 성범죄를 시도하려고 했다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왜냐면 분명히 벨트를 풀어진 건 사실이니까 말이죠. 모두가 추측을 하고 있는 건 혹시라도 박 씨입니다. 전화가 끝난 박 씨가 그리고 여기 김 씨 같이 술을 여기서 먹고 있던 상태였는데 한 명이 나와 있었겠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술을 먹고 있다가 김 씨를 룸 안으로 불렀고 여기엔 한 명과 박 씨만 있던 상태. 추측인 겁니다. 성매매에 대한 부분을 제의했는데 그분에 대한 완강한 거절이 있는 부분에서 무언가 말싸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저지른 행위, 살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망을 나오다가 이곳에서 신발이 벗겨진 채로 돌아가신 게 아닐지, 이분을 사망하신 게 아닐지 그냥 가장 합리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물론 그냥 예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나마 합리적인 부분에 대한 걸 확인해봐야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우발적 범행이라서 혹시 금고에 대한 부분도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금고 쪽도 뒤진 흔적은 나왔습니다. 근데 단란주점의 특징상 보시면 카운터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건 맞았는데요. 문제는 돈을 따로 많이 가져간 흔적은 없습니다. 사장 박 씨의 지갑이 카운터 쪽에 있었는데 카운터에 136만 4천 원이 있었는데요. 그걸 가져가질 않았습니다. 뭔가 다급해서 못 가져갔겠지라고 하기에는 여기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침착한데 그걸 못 가져갔다는 것도 강도가 목적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남는 한 명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
그리고 남는 한 명. 혹시 이 한 명이 그냥 여러 가지 뒤졌던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성폭행이 목적이었고 그게 되지 않자 뭐 두 명이 각각 알아서 그런 일이 하나 저질러졌고 남았던 한 명이 혹시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그냥 일반적 추측일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용의자를 한 명씩 알아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였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바로 사장 박씨의 동거남 정씨였습니다. 이게 왜 처음에 의심을 받게 됐냐면 중국집 주인이 두 사람을 목격을 했을 때 단란주점에 전화가 한 통 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바로 동거남 정씨였습니다. 이혼 후에 혼자 생활하던 이제 박씨에게 동거남이 생겼던 건데요. 둘의 사이는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늘 돈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박씨가 구타도 당했고요. 원래는 그냥 정상적인 음식점을 하셨는데 자꾸 돈을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단란주점을 차리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연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살인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정씨를 용의선상에 두고 조사를 좀 해봤었습니다. 근데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됐던 이유가 뭐였냐면 전화를 했던 곳이 혹시 어디였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정씨 집이었습니다. 집에서 주점까지 차로 20분, 빨리 와도 20분 거리였기 때문에 만약에 정씨 혼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면 둔기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처리를 하고 집으로 바로 와서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루미널 반응에서도 확인도 안 됐고요. 어떠한 부분에서도 나오지 않았고요. 한 가지 더, 돈이 필요해서 박씨에게 있었던 사람이 정씨였습니다. 근데 돈이 필요하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데 굳이 사람을 죽여야 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 이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AB형 DNA와 혈액형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거남은 곧바로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집 사장님도 용의선상에 원래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목격자이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목격자가 가장 중요한 용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강하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몇 번의 참고인 진술을 했을 때 진술이 약간 달라지는 부분 때문에 의심을 좀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쉽게 해결된 부분이 혈흔에 대한 DNA도 달랐던 상태였고요. 살해의 동기 자체도 없었습니다. 둘은 아예 뭔가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아예 없었거든요. 그럼 만약 본인이 범인이라면 굳이 신고할 필요까지 없었던 상태였고요. 용의자 3명에 대한 진술도 따로따로 받은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 3명을 봤다고 얘기한 게 이제 중국집 주인이었고요. 나중에 그 술자리에 있었던 50대 분들이 나중에 따로 얘기해서 그 3명이 일치가 된 거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얘기하기 조금 애매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떠오르는 사람은 세 번째입니다. 바로 세 사람이죠. 원한 갈등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을 것 같은 마지막 손님 3명. 도대체 그들이 누구였을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 대한 목격자 진술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왔었거든요. 뭐라고 다 똑같이 얘기했냐면 다 날씬했습니다. 2명이 스포츠 머리, 1명은 조금 그거보다 길었어요. 한 명이 뒷모습에서 머리가 좀 길었고 한 명은 뭐 스포츠 뒷모습이었고, 그리고 중국집 사장 이외에도 목격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인근 주점의 종업원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경찰차가 오기 10분 전에 3명의 남자 봤는데 2명이 가고 1명이 뒤따라가는 걸 봤습니다. 20대로 봤고 1명은 한 165 정도? 짧은 머리 스포츠였고요. 1명은 감색 줄무늬 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울산 단란주점 방향 반대쪽 동사무소입니다. 거기 지금 동사무소 지금도 있거든요. 그쪽 방향으로 뛰어오고 있는 걸 봤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옥교 동사무소인데 옥교 동사무소 일대에서 운행하던 택시기사님이 새벽 3시쯤에 어떤 슈퍼 앞에서 남자 3명을 태웠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울산역을 향해서 한 300m 가다가 속이 안 좋다고 하면서 셋 다 다 내렸어요. 골목 하나도 벗어나기 전이었는데 곧바로 내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 다 스포츠 머리 정도였고 다른 지역 말투였고요. 그렇게 뭐 표정이 좋진 않았어요. 되게 호리호리한 체형이었습니다. 다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였죠. 근데 여기서 조금 목격자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피인데요. 혈흔이 묻어있는 게 확인이 안 됩니다. 3명의 몸에 어디에도 피가 묻어있지 않은 점 하나, 그리고 그걸 본 사람이 없다는 거, 물론 닦았으면 모르겠지만 말이죠. 두 번째는 발자국입니다.
피가 분명히 흥건하게 묻어있는 상태라서 발자국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현장에 대해서도 따로 발자국이 없었고요. 그리고 피가 묻은 상태의 신발이라면 어디에든 그 흔적을 남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 흔적 자체가 남아있지 않아 버린 겁니다. 족족도 없는 상태죠. 굉장히 체계적으로 닦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는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면 계획적이보기보단 우발적 범죄, 모르는 사람에 가서 범행을 저질렀고 성매매 목적이었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칼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저지른 범행 3명 정도라고 판단하고요. 우발적 범행이었지만 굉장히 체계적으로 모든 걸 다 지웠던 것, 자신의 모든 지문 그리고 족적 그리고 피까지 전부 다. 그런데 계단에다가 떨어뜨린 되게 유의한 흔적, 피. 현재까지도 이 피의 DNA는 범죄 조사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DNA와 일치하는 DNA가 단 한 것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현재까지 어떠한 범인으로서 등록된 데이터가 없는 사람입니다. 초범이라 치기에는 너무 깔끔한데 한 번도 범죄 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자신의 흔적을 너무 정확히 지울 수 있는 사람들, 호리호리한 체격의 이런 남자들, 2001년 당시에 저런 칼을 갖고 있었던 남자 3명.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심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굉장히 힘이 세다.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사람을 그 정도 자상을 입히고 실제로 칼을 찌른 상태에서 칼을 흔드는 흔적이 나왔거든요. 그 정도라면 사실 어마어마한 힘, 일반적인 사람들의 힘으로는 좀 하기 힘든, 그리고 늑골까지 닿았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만약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본다면 힘이 좀 있는 사람, 그리고 칼을 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사람, 칼을 가지고 다녀도 별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 따로 문신이 있다거나 다른 특이점은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까지 아예 어떠한 흔적 나오지 않은 사람들. 뒷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 뒷이야기가 나는 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멈춰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프로파일링을 공부하시는 저희에게 같이 정보를 주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문 검사를 했다고요? 지문 검사 다 안 했을 텐데. 지문 검사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조사했을 거라고요? 그거 힘들걸요? 왜냐면 경찰이 얘기하는 조사를 했을 때 지문이 나와서 알리바이가 있던 사람들 넘겼다라고 했는데 그건 그날에 있던 사람들의 지문이겠죠. 실제 술자리에 가서 지문을 남기는 사람들의 모양은 생각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는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를 확인했다? 카드 결제를 한 사람이 확인할 수 있겠지만 현금 결제를 했다거나 이래버리면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신원 미상에 대한 지문도 나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디에서든 범죄 현장에서 지문 조사라면 신원 미상의 지문도 나온다고 합니다. 안 나올 수는 없다요. 근데 다만 그거를 당시 용의자로 있었던 사람들과 대조하는 작업에 있어서 지문이 중요한 부분이지 지문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범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조건이 이겁니다. 지문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이라면, 지문 등록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범인 DNA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면, 만약입니다. 한국 국적이 아니라면, 만약인 겁니다. 군인이다 라고 추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칼의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요. 사실 칼에 대한 문제 때문에 무조건 군인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도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초범 같지 않은데 그렇게 범행을 저질렀는데 아직까지 현재까지도 DNA가 그대로 남아있는 형태. 근데 한 번도 그 이후에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현재까지 사는 형태. 한 번도 국가에 잡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과연 한국 국적의 사람이 맞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맞다라는 건 아니고요. 저도 같이 공부하고 같이 제보를 받으시는 공부하는 분들에게 받은 바에 따르면 그분들 중에 3분은 아마 한국 국적이 아닌 분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문을
지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면요. 난 지문이 남지 않으니까. CCTV에만 찍히지 않고 목격자만 없다면 잡힐 이유가 없으니까. 내 피 정도 남는 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한 가지 더. 택시기사의 진술입니다. 이 지역 사람 말투는 아니었는데? 라는 이야기요. 한국에서 지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건의 범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되게 여러가지 가설도 있고 추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맞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아직까지 미제 사건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 이 사건 파일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제 사건 전담팀에선 용의자 3명이 범인이 아닐 것이다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이 범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어떤 생각이 맞을지는 더 지켜보고 기다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